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호학 강의를 맡게 된 박봉숙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경호학 본 강의를 들어갈게요. 제1강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 즉 총론이 나오는데 총론 분야는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매 시험에 통상적으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분야에서 출제되는 것은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왜?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법률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법은 쉽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법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정해지는 그 룰에 따라서 답을 도출해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제1장을 들어오니까 경호란 개념과 경호학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호는 도대체 뭐고 경호학은 도대체 뭐니?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호란 개념은 잠시 뒤에 뒤쪽에서 다시 나와요. 그런데 목차를 개관했기 때문에 경호의 뜻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호는 호의란 개념이 있고요. 플러스 경비란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호의란 개념은 신체적인 개념이고 경비란 개념은 지역, 즉 장소, 인원 개념으로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그 사극을 보면 호위무사란 말을 하잖아요. 이 호위무사는 어떠한 특정인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유해로부터 제거하고 예방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예방하고 방어하고 각종 그 체제를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인원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가 있고 두 번째 개념. 자, 여기서 보는 실질적 의미의 경호가 있는데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뭐고 실질적 의미의 경우는 뭐냐는 얘기죠. 자, 형식적 의미의 경우는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실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갑시다. 실무적 개념이다. 실무적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현직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경호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래서 실정법상 일반 경호기관에 분배됐다. 자, 그리고 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체의 경호 활동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즉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작용을 그랬거든요. 다양한 경호기관이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련된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경찰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에 관한 문제가 나오든가 경찰에 한 말이 나왔다. 지문 자체. 그렇다면 답을 어디로 도출해야 돼요? 형식적 의미 경호로 가야 되는 거지 실질적 의미 경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볼게요. 지금 이 실정법이라는 개념을 놓고 좀 계속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실정법이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각종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국가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와 영국의 제도와 프랑스 제도와 독일의 제도와 일본의 제도 각 국가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은 역사적 개념으로 이게 전개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음 지문, 즉 세 번째를 보면 역사적이고 제도적으로 발전한 의미의 경호 개념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제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럼 체크 좀 해놓을게요. 역사적이고 제도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이 뭐다? 이것은 형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뜻은 다 이해가 됐을 거고 두 번째 가면 실질적 개념으로 갈게요. 실질적 의미의 경우라는 것은 학문상이에요. 형식적은 실질적이고 그러니까 실무상 개념이고 경우의 본질적, 이론적, 학문적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적이고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정의된 것이 바로 경호다. 지금 이렇게 보죠. 그래서 경호 대상자의 신변보호와 안전이라는 경호의 공통적인 특성을 추상한 개념이다. 즉
실질적인 경호 개념은 이론적으로 모든 위험과 공경으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린 것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본질적, 이론적, 학문적 개념에서 추상적으로 전개됐다. 이 개념을 다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다음으로 간다. 실질적 개념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속 볼게요, 여러분. 어렵지는 않아요. 작용,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두 번째, 경호 대상자의 직간접적 위해 방지와 제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개념, 작용, 활동 중심으로 파악이 됐다. 즉, 경호의 주체가 국가든 민간이건 개인, 단체이건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국가나 민간, 개인, 단체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불문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실질적 개념으로 가고, 형식적 개념은 민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가면 이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다양한 경호기관에 행해지는 모든 작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경호기관 개념에 민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구별을 하시라고요. 그럼 원점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앞으로 뒤로 간다고 정신없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조금만 좀 보세요. 그래서 이 개념이죠. 국가기관, 민간, 개인, 단체 이런 걸 불문하고 경호로 보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 개념이 된다. 자, 이런 개념 무슨 얘기냐면 자연적, 인위적 개념도 이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지금 얘기고요. 두 번째, 경호 대상자의 직간접적 위해 방지와 제거 그랬죠. 즉 경호 대상자의 신변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가해지는 위해요. 이것을 사전 즉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재반 활동을 우리는 경호다 지금 얘기죠. 무슨 경우? 실질적인 경우. 세 번째, 여기서 직접적인 유해가 있고 간접적인 유해가 있거든요. 직접적인 유해라는 것은 사람을 직접 뭐 죽인다든가 아니면 뭐 상해를 입힌다든가 이런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살인, 상해, 폭력행위 이런 개념 다 직접적 유해가 되고, 간접적 유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뭐 각종 비방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을 납치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다 간접적 유해 개념이 됩니다. 세 번째, 실질적임의 경우는 피경호자의 신변 감시뿐만 아니라 재산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는 신변 감시에 중점을 둔다, 즉 국한한다 이렇게 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죠. 양자 간의 관계가 있는데 양자 간의 관계는 일치될 수도 있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된다 또는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 또한 틀린 지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경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경호와 경호학을 봤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경호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꼭 암기를 해줘야 되는 조문인데, 경호의 정의예요. 경호란 도대체 뭐냐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경호 대상자입니다. 이것은 경호 대상자가 되는 거지 경호원이 아니에요. 경호원 자신이 아니다고요. 그래서 경호 대상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유해죠. 유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이에요. 자,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이죠. 모든 안전활동이다. 안전활동이 되는 거지 유해활동 아니에요. 안전활동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 첫째, 경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자, 신체에 대한 유해를 얘기한다. 세 번째, 특정 지역이 되는 거지 일반 지역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안전을 활동으로 한다.
그러면 두 번째 경호예요. 경호는 뭐와 뭐가 합치됐다고요? 그래요. 호의와 경비가 합치된 개념이 바로 경호 개념이 되죠. 자, 호의는 신체에 관한 거고 경비는 특정한 지역이에요. 지역에 관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호의는 신체에 대해서 직접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해서 방지하고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호의란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호의무사다. 이 호의무사라는 것은 근접해서 적이 예를 들어서 공격에 올 때, VIP를 공격에 올 때 자기 몸을 날려 보호해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호의무사다.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경비는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한 행위를 우리는 경비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호의 플러스 경비 이 두 가지 개념이 플러스가 되어 뭐로 간다고요? 경호다 지금 얘기죠. 경호다. 그렇다면 경비업에서도 경호란 뜻이 있는가 지금 이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비업도 있냐고 이제 보는 겁니다. 첫째, 시설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 호송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우리는 경비업이라고 하는데 이 경비업을 들여다보니까 두 번째 개념 신변보호 업무가 있네요. 자, 신변보호가 됐다는 얘기는 호의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경비업도 자, 경호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고요. 그 다음. 자, 각 기관의 경호의 정의예요. 첫 번째 한국입니다. 뭐 한국, 미국, 일본이 이렇게 전개가 될 텐데 첫째 한국. 한국에서 대통령 경호처거든요. 여러분 방금 전에 봤던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키워드를 네 가지를 잡을게요. 첫째, 경호 대상자다. 두 번째, 자, 위해다. 세 번째, 특정 지역이다. 네 번째, 안전활동이다. 이 네 가지 숙제라고 그랬죠? 대상자, 위해, 특정 지역, 안전활동. 여기서 특정 지역입니다. 일반적 아니에요. 일반이란 것은 모든 대상, 모든 지역 이게 다 포함이 된 게 일반이고 특정 지역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 경직법으로 가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도 경호에 관한 부분이 있을까 지금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직법을 들여다보는데 자, 경직법 제2조입니다. 첫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그리고 3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그랬습니다. 문제 조항이 바로 여기에요. 3호. 조금 이따 설명 다시 하고. 네 번째, 치안 정보 수집 및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 유해 방지,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했네요. 그러면 왜 3호를 제가 체크했냐면 일단 경비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 있고요. 주요 인사 경호입니다. 주요 인사 경호. 주요 인사 경호가 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뭘 의미해요? 그렇죠. 호의입니다. 호의 개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의와 경비 이것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면 뭐로 간다? 이것은 경호 개념으로 이렇게 간다는 이 뜻이죠. 즉 경직법 제2조에서도 뭐가 있어요? 경호에 대한 규정이 있더란 얘기죠. 근거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근거법이 되는 겁니다. 법원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럼 미국에서도 경호의 개념이 있냐? 있으니까 나왔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명 SS 그렇습니다. 시크릿 서비스인데 경호는 실질적이고 주도 면밀한 그랬네요. 실질적이고 주도 면밀한 범행의 성공 기회입니다. 성공의 기회를 최소화한다, 최대한다, 최소화한다. 최소화하는 것을 경호라고 본다는 거. 이 뜻 잊으면 안 돼요. 최소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문제가 없어요. 왜? 결론이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완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번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SS고 일본은 SP거든요. 자, 일본 요인 경호대인데 시크릿 폴리스예요.
시크릿 폴리스죠. 비밀 경찰이라는 얘기인데, 자,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의 안녕 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키워드가 뭡니까?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 그랬어요.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활동을 우리는 시크릿 폴리스, 일명 일본 요인 경호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래요. 자, 그러면 경호의 뜻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제 체계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경호학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경호학은 도대체 뭐냐? 학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론적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연구와 경호에 관련된 규범, 의식, 제도, 관계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호학이다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경호학은 종합학문이죠. 그래서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경호 대상자의 절대적인 신변 안전을 도모하려는 호의와 그리고 경비 활동을 위한 재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연구 학문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경호 환경 변화에 거시적이죠. 미시적 아닙니다. 거시적으로 대응하려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동태적인 학문이에요. 움직이는 학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서 적극적이고 거기에 맞게 이 동태적으로 하는 학문 개념이 바로 경호학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호학이 왜 필요한데? 그래서 경호학의 필요성이에요. 자, 국민들의 안전을 요구한대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 욕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경호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 생활 안전에 대한 각종 사회 불안 심리 급증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생명, 재산에 대한 안전 욕구 증가 이런 것을 체계적인 경호학 연구가 필요하게 됐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하고 또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럼 봐봐요. 조직의 메리트를 느껴야 우수한 인력이 지원하는 거지 메리트도 없는데 오겠습니까? 그래서 메리트를 느끼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수한 경호 인력 확보인데 미흡한 학문적 기반을 정립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수한 경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역할에 따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각 대학 보면 경호학과가 있죠. 체계적으로 경호원을 양성하겠다는 그 취지 목적입니다. 그래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수요의 충족과 학문적 가치가 축적이 됐다 그랬습니다. 즉 사회 수요에 대응하고 경호에 대한 학문적 가치의 축적을 위해서 경호학의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연구 대상 갈게요. 경호하게 되려면 경호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 법률적 지식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현상 같은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호학은 다양한 경호 기본과 경호 현상을 연구해야 된다. 두 번째, 그래서 경호 현상은 특히 네 가지로 가게 되는데 세 가지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첫째, 경호 의식이 있고요. 경호에 관한 지식,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의식이 있고 둘째, 경호 제도가 있으며 셋째, 경호 관계죠. 경호 관계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범이라든가 아니면 경호의 현상이라든가 각종 제도 등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조성된 구체적인 경호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경호 현상은 의식, 제도,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정도는 보세요. 의식, 제도, 관계다. 그리고 경호학은 규범의 규현을 위해서 경호 대상, 기관, 제도입니다. 제도가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경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경찰의 조직이나 임무작용, 법집행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원 분야는 한 번만 보면 됩니다. 두 번까지 스킬할 이유가 없고 한 번만 보고 끝내세요. 그다음에 경호학의 접근 방법이에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첫째, 경험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규범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생태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조 기능, 자, 체계론적 접근 이런 것으로 경호를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은 타이틀 정도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는 거지 심도 있게 보지 마세요. 보고 싶으면 다음을 보세요, 여러분. 바로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경호학의 법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법원은 법의 요는 법의 근원이에요. 원자니까. 그러면 경호학을 법의 근원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메인의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의 메인의 법 바로 뭐 헌법.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법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의 연원은 뭐가 된다?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을 쭉 들여다보니까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다 그랬고요. 경호헌법 중에서 최상위 법원이다. 안 읽어도 되는데 한번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호대상 헌법상 지위가 나오죠. 여기에 누가 나와요? 코드원이 대통령이 나옵니다. 자, 국가기관에 있는 모든 기관은 누구를 위해서 정점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 코드원이 대통령의 안전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군대라든가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 각종 행정기관 다 누구를 위해서? 코드원인 즉 대통령을 위해서 구축이 되어 있다고요. 왜? 우리는 완탑티지니까. 대통령을 기점으로 놓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원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국가원수로서 지위가 있는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적 국가를 대표할 지위가 있고, 두 번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 다음에 헌법을 수호할 책무 이런 걸 당연히 지게 되고, 세 번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죠. 그래서 성실 의무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부 수반인데 행정권은 누구를 수반으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수반으로 정부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이 있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 이유에 관해서 법률로 규정해주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것을 정리한 게 바로 이 참고인데, 자, 대통령은 어떠한 권한이 있냐는 얘기인데, 첫째,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수반하고 헌법 질서를 당연히 수호하게 되고요. 자, 국정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헌법기관의 구성권자로서 지위를 가지게 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지위를 구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굳이 시간 내서 안 외우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에 가는 그 지위를 가진 그 서열이죠.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당연히 보좌합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수장해요. 자, 행정에 관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합니다. 통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입법, 사법, 행정의 주요 경호 대상자와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념은 여러분이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법률부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잘 보셔야 되거든요. 왜? 이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요. 첫째 보니까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네요. 여기서 별도로 좀 제가 좀 뺄게요. 대통령, 자, 대통령 경호실법이 있고 대통령 경호실법, 그리고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왜 이걸 별도로 뺐냐면 이 제정된 연도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경호실법은 63년이에요. 63년도. 자, 63년도에 이게 제정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던 게 바로 2008년이에요. 자, 2008년도에 자, 이게 법률 자, 변경이 됩니다. 명칭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쭉 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관한 법률로 들어갈게요. 첫째, 1963년도에 자, 대통령 경호실법이 제정이 됐고 그 다음 2008년도에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로 법 명칭이 바뀝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자, 이 법을 만드는 그 목적, 그 취지는 뭐냐? 자, 그래서 이 목적이 나오는 제1조가 출제 비중에 들어가죠. 각종 그 법률의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들을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서 타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적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법, 즉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를 뭐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경호의 조직, 그 다음에 경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두 번째, 제4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법률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자, 경호처거든요.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과 그 가족.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세 번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몇 년, 10년 내,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단서가 걸렸네요.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몇 년? 5년.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망한 경우 경호기간은 퇴임일로부터 기산하여 그러니까 퇴임되는 날로부터 즉 산정하여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 후 몇 년? 5년. 5년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 네 번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그 다음 일단 좀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일단 체크만 해봅니다. 그 배우자. 그 밖에 처장의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 요인 그랬어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갈게요. 자, 다시 보세요. 왜 제가 여기에 박스 처리를 했냐 그러면 이게 아주 단순한 지문 같은데 이게 출제가 되면 순간적으로 논점을 놔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논점을 놔버린다는 얘기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쓱 지나가니까요. 그럼 봐봐요.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그 가족까지 포함이 되죠.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테러 집단에서 대통령을 체포해 가지고 협박하기는 사실상 힘들 거예요. 왜? 경호원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가족들을 잡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가족을 무엇을 했다? 인질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대통령, 네 가족을 내가 잡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압력을 행사를 하면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정을 수행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호를 누구와 동일하게 해준다? 대통령과 동일한 그 급에서 해줘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는 되시죠? 좋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그 가족, 당선인과 그 가족. 당연히 가족이니까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쭉 보니까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이 돼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하고 배우자는 자, 경호처에서 합니다. 왜요? 대통령이 알고 있는 비밀을 와이프에게 일부는 알려주는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부인에게 그 사항 일부를 알려준 것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은 급으로 경호를 해줘야 되는데 자식들에게는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은 배제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번째를 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그랬네요. 여기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 이게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 한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죠. 그때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교안 총리와 그 배우자는 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가족은 안 들어가요. 권한대행인데 뭐 권한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요. 정해진 범위만 하는데 굳이 뭐 가족까지 경호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 그랬죠. 근데 여기도 누가 있어요? 그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 요인들이 여기에 다 포함하게 됩니다. 여러분 1항 다 이해되셨죠? 좋고, 그 다음에 2항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이 보면 대통령 및 당선인의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제1항 1호 2호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현직 대통령 또는 당선인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 이런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3호 개념은 대통령 퇴임한 이후 개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3항 3호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 부인인 이효 여사에 관한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5년에 연장했던 사건. 그 다음 경호구역 지정이에요. 여러분 이쪽도 중요한 사항인데 경호구역을 누가 지정할 수 있냐를 물어보거든요. 자,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처장이다. 처장이다. 여기서 지정할 수 있죠? 임의적이에요. 지정한다 그러면 강제적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처장은. 그러면 이런 경호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최대한 해야 될까? 최소한 해야 될까? 그렇죠.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게 됩니다. 최소한. 네 번째,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안전인데 이 지문도 심심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자, 들어갈게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어디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의 원수, 행정수반,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 보호나 행사 안전을 효율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누구 소속이다고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대책기구입니다. 대책기구를 둘 수 있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둘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런 걸 뒀기 때문에 누군가 그 장이 맡아서 이걸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차장이냐 이 문제인데 처장입니다. 처장. 자, 처장이 그 장이 된다, 좀 이 얘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다고요? 대통령 경호처장. 처장. 꼭 암기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이에요. 여러분 조문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등자가 나와, 등자. 이 등자는 무리 등자거든요. 무리 등자이기 때문에 국가기관만 포함이 된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리 등자다고요. 즉 누구는, 처장은 뭐와 관련돼서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장, 그 장에게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임의적이죠? 임의적이다. 누가 한다고요? 처장이 한다고요.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그랬습니다. 경호공무원이에요. 자, 경호공무원인데, 자, 경호공무원은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 중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사안에 접하기 때문에 자, 비밀스러운 걸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한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법경찰 관리 그랬네요. 관과 리입니다. 여기서 리라는 것은 순경, 경장, 경사 개념을 의미하는 거고 관의 개념이 된다는 것은 경위 이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찰 조직으로 본다면 경찰 조직에서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감,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그러죠. 그래서 치안총감이 경찰청장 개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리의 개념은 순경, 경장, 경사까지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원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무기 휴대 사용이 있네요. 무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는 무기를 사용하고 휴대하게 하려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냐 문제가 나오는데 이 또한 누가 한다? 처장이 한다. 그래서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도 있고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대. 자, 무엇을 할 수 있다? 부득이하다고 판단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건 누가 한다고요? 처장이 한다고요. 처장. 그 다음.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게 대통령에 관한 문제였죠. 자,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게 제정이 됐던 게 69년입니다. 69년 때 제정이 됐다는 거. 자, 여기도 목적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적 잊으면 안 돼요. 이 법은 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그 목적으로 한다. 누구? 전직 대통령. 자, 그 범위는 전직 대통령도 포함이 되고 있고 그 유족에 또 규정이 됩니다. 유족. 그러면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내용에 연금 제도가 있냐는 얘기인데 있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에 대통령 보수 연액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받던 연액이 있겠죠? 연액에 자 100분의 95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100분의 95. 두 번째, 자 유족에 대한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사망을 했는가 보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에게는. 그리고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이에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 그러니까 70%까지만 지급하게 된다. 배우자가 있을 때. 두 번째. 근데 배우자가 없어요. 없거나 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다.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연금을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이 있겠죠. 그 자녀가 30세 미만인 유자녀가 있고요. 미만인 유자녀가 있고 30세 이상인 유자녀가 있다면 자, 30세 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 능력입니다.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인원이 그 자식들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한 1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균등하게 하는데 즉 n분의 1로 지급합니다. 즉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 그 밖의 예우입니다. 여러분 그 밖의 예우 개념인데 자, 이 개념 잘 보셔야 돼요.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자, 서거했을 때는 그 배우자에게 비서관 1명, 운전기사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의 추천이죠. 전직 대통령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고 비서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고 운전기사도 마찬가지로 별정직 공무원이 됩니다. 세 번째, 자, 제1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서거했을 때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경우는 비서관 1명, 운전기사 1명, 즉 별정직 직으로 두죠.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항, 전직 대통령인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논점이 걸렸거든요. 자,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기간, 경호, 경비, 교통, 통신, 사무 제공, 지원, 본인,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이유를 할 수 있다. 필요한 이유를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권리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권리를 제한시킬 수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 쭉 보니까 연금이다 그랬어요. 연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취임이 됐다고요. 그렇다면 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 그 기간 동안 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지급 정지. 두 번째, 권리 제외.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필요한 이유입니다. 필요한 예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와 관련되냐면 우리 교재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8페이지 좀 봐보세요. 8페이지를 보면 큰 박스가 있고요. 그 밑에 소박스, 작은 박스가 있는데 권리가 정지되는 개념과 권리가 제외되는 개념이라고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리 제외라는 개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 암기합시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았다. 탄. 그리고 금고해상의 형해를 확정이 됐다. 금.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도피했다. 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상. 그러니까 탄, 금, 도, 상.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탄, 금, 도, 상. 이것은 뭐가 된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필요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외된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종종 출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돼야 돼. 이런 이유가 있는데 권리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고 권리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얘기죠. 암기됐고 이해되셨죠?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탄, 금, 도, 상. 탄, 금, 도, 상. 계속 중얼중얼하고 하다 보면 이게 내리에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직법. 자, 경직법이 몇 년도에 제정이 됐냐 문제거든요. 이건 몇 년? 53년. 1953년도에 경직법이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즉 1953년도에 제정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직무의 범위인데요. 그 직무의 범위는 제2조에서 이거 다 본 거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 테러 작전 수행, 치안 정보 수집 및 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 교통 위해 방지, 외국 정부기관의 국제기구 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그 직무 수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볼 때 여기서 포인트 개념은 뭐였어요? 그렇죠. 경비란 개념과 주요 인사란 개념 봤던 거 생각나죠? 그래서 이것은 뭐로 본다? 호의로 본다. 경비와 호의가 플러스가 되면 뭐가 돼요? 자, 경호가 된다. 이렇게 봤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건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요. 자, 경비업법입니다. 자, 경비업법을 들어가면 여기서 즉 용역 경비업이 있고 이거 좀 치고요. 자, 용역 경비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비업법이 있거든요. 경비업법 이걸 꺼내야 되겠네요. 경비업법.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용역 경비가 먼저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즉 경비업법으로 제정하게 되는데 자, 용역 경비는 76년입니다. 76년도. 그리고 경비업법은 99년도예요. 99년도. 이때 제정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네요. 76년도에 경비업법이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자, 경비업법이 제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주요 내용이 뭐냐? 경비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경비업을 보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뭘 봐요? 그렇죠. 법원을 보죠. 법의 요원, 법의 근원을 본다고요. 그래서 경호 개념이 경비업에도 있는가 지금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박스, 이 개념은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2차를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1차를 패스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패스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1차를 학습하시고 지금 2차로 지금 학습을 좀 오신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어요. 다 본 거거든요. 첫째. 자, 신을 특수 기계로 호송한다. 안기법 생각나죠? 신을 특수 기계로 호송한다. 그래서 시설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 호송경비다. 지금 이 얘기인데 첫 번째 시설경비를 보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장소예요. 일명 경비시설입니다. 경비시설에서 도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해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시설 경비 업무가 되고요. 두 번째 신변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입니다.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신변 보호 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 업무는 공항이죠. 당연히 항공기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항공기를 포함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 자, 그러죠. 이런 곳의 경비나 도난이나 화재, 그 밖에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특수 경비 업무 개념이 됩니다. 세 번째, 기계 경비 업무. 쭉 보니까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된 기계에 의해서 이게 포인트예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된 기계에 대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받았다는 얘기죠.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이게 기계 경비 업무가 되는데 자, 이 기계 경비 업무 개념을 여러분 조금만 부연 설명할게요. 쭉 봐봐요. 자, 여러분 일단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벽에 이렇게 센서기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붕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시설 내부에 설치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여기를 침입을 해요. 그러면 센서기가 작동할 거 아니에요? 작동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호가 이 시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이 신호를 발신한다고요. 그러면
발신 신호가 여기서 수신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 지구대가 될 수도 있고 파출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관제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출동하여 이 사항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동해 보니까 도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화재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더라. 그럼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기계 경비 업무입니다. 세 번째 호송 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이라든가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바로 뭐다? 호송 경비 업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개념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특수기계로 호송한다. 자, 그런 개념을 쭉 봅니다. 그러면 이는 지금 법인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경비업이에요. 여기 좀 지우고요. 이는 경비업은 누가 아니면 법인이 아니면 이것을 영위할 수가 없다. 즉 그래서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의 개념은 할 수가 없다. 지금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원경찰법이 나오는데 자 청원경찰법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반이나 고생했습니다, 여러분.